자, 그러면은 저희가 앞에서 보내드린 대한민국 대 이란전 영상을 잘 보셨으면 하는 바람이 굴뚝 같고, 이제 포르투갈 대 터키, 스웨덴 대 체코, 그리고 우루과이 대 페루에 관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는데요. 이 경기들은 저희가 팀을 좀 나눴습니다. 네. 경기를 좀 나눠서 보다 간략하고 깔끔하게 담당한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는데요. 포르투갈 대 터키에 관해서는 먼저 임영철 해설위원이 또 설명을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터키가 사실 귀네슈 감독이 있는 동안 네이션스 리그나 아니면 이 유로 예선 때 강팀들을 잡아내는 모습을 우리가 인상적으로 봤지만 막상 유로 본선 때 굉장히 터키의 이전 모습과는 180도 다른 모습이 나와서 실망을 좀 많이 자아냈습니다. 그리고 귀네슈 감독이 본선 때 부진이 좀 일시적일 수도 있으니까 좀 지켜보자라고 우리가 생각을 했는데 9월에 있었던 월드컵 예선에서 네덜란드에게 대량 실점을 허용하면서 대패를 당했죠. 그래서 귀네슈 감독은 그 이후에 경질이 됐고요. 지금 터키는 10월부터 슈테판 쿤츠라는 새로운 감독이 와 있는데 새로운 감독이 오고 다행히 분위기를 좀 잘 잡아가고 있습니다. 일단 패배가 없고요. 당장 이제 터키는 노르웨이가 홀란드의 부상이라든지 또 노르웨이는 조슈아 킹의 시즌 초반으로 봤을 때는 결정력의 어떤 아쉬움. 네. 에버튼에서 이 선수가 경기를 워낙 못 뛰었다 보니까 전반기 때 월드컵 예선 경기를 치를 때 보면 조슈아 킹을 썼는데 킹의 결정력이 너무 떨어져 있어서 노르웨이가 정작 경기를 잘 못 가져가는 경우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노르웨이가 생각보다 힘이 빠지고 약간 자멸하는 느낌이 들면서 터키가 플레이오프권에 올라온 느낌도 좀 들기는 하는데 네. 어쨌든 터키가 분명 슈테판 쿤츠 감독이 들어오고 귀네슈 감독이 있었던 말밑 때와 다르게 분위기는 점점 더 올라오고 있다. 저는 이 얘기는 일단 첫 번째로 좀 드리고 싶고요. 그렇다면 이제 터키에게 가장 변수가 될 부분은 무엇이냐? 저는 월드컵 이제 플레이오프잖아요. 선수들이 월드컵에 나가고 싶어하는 의지를 상당히 강하게 가져야 되는데 유로 본선 때는 정작 저는 터키의 경기를 보면서 전술도 전술이지만 선수들의 어떤 팀 분위기, 의지력, 집중력이 조금 떨어져 있는 느낌이 들었어요. 물론 뭐 터키에서 이제 타 국가로 가는 거는 진짜 뭐 시차 적응이 필요한 건 사실이지만 유로 2008 때 그러한 투지. 오, 네. 그때는 놀라운 팀이었죠. 역전의 명수. 그걸 보여줘야 되는데. 다행히 쿤츠 감독 부임하고 좀 선수들이 약간씩 서로 으쌰으쌰하는 느낌이 좀 들고요. 그래서 이런 팀 분위기가 이제 11월부터 3월까지 다시 한 4, 5개월 만에 경기를 좀 치르게 되는데 선수들이 얼마나 애국심을 가지고 또 월드컵에 대한 의지를 가지고 힘있게 밀어붙이느냐 그 집중력이 역시 터키한테는 좀 요구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뭐 액면가 전력은 포르투갈이 우위잖아요. 그렇죠. 네, 네, 네. 일단 포르투갈의 경우는 당장 막판에 월드컵 예선 막판에 아일랜드와 세르비아를 좀 못 잡은 부분은 아쉽기는 하지만 근데 저는 포르투갈 입장에서는 그건 굉장히 아쉬울 수 있다고 생각해요. 세르비아전에 있었던 오심 골이 이제 인정받지 네. 못했죠.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오심, 아쉬운 부분들은 포르투갈 입장에서는 지금 돌아봤을 때 우리가 그 오심만 아니었으면 본선에 갔을 텐데. 그러니까 예선 때는 나중에 이제 돌이켜 보면 한 골 한 골이 정말 아쉽죠. 네, 그게 아마 포르투갈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뼈아프게 다가올 것 같고 그래도 전력으로 놓고 봤을 때 당연히 터키보단 포르투갈이 우위입니다. 근데 포르투갈 입장에서도 주의해야 될 부분은 일단 플레이오프 결승에 가기 전부터 저는 일단 산투스 감독에 대해서는 변수가 좀 있다고 생각해요. 여전히 포르투갈의 유용한 자원들, 좋은 자원들을 너무 정적으로 쓰는 게 아니냐 이런 어떤 비판을 피해갈 수는 없다고 보이는데 당장 맨체스터 시티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줬던 베르나르도 실바를 오른쪽 넓은 공간에 그냥 드리블러로서만 쓰는 경우들이 많았죠. 네. 그래서 실바가 측면 쪽으로 치우쳐지면서 이러한 영리한 자원들의 어떤 이 활동 반경이 한쪽으로만 좀 좁혀지는 그래서 정작 경기 영향력이 떨어지는 문제를 낳았는데 이번에도 같은 방식이 유지가 되면 터키가 밀집 수비를 하고 오히려 뻥뻥 차면서 성공구 축구를 할 때 포르투갈이 터키의 밀집된 수비를 공략하는 게 좀 어려울 수 있고 여기서 롱볼 몇 번 허용했을 때 생각보다 포르투갈이 좀 위기를 봉착할 수 있다 이 얘기는 좀 하고 싶고요. 또 최근에 이제 아틀레티코에서 폼이 좋은 펠릭스 선수를 과연 선발로 쓸 것인가 원래라면 당연히 펠릭스 정도면 국가대표팀 감독이 선발로 써야지 라고 생각하겠지만 포르투갈은 전 아니라고 봐요. 산투스 감독이라면 다시 조타와 호날두의 어떤 공격 체제를 유지하면서 오히려 최근 폼이 좋은 펠릭스가 벤치로 밀려날 가능성도 있다. 이런 부분들이 말해주듯이 내부 경쟁에 있어서도 포르투갈의 팀 내 긴장감은 조금 덜할 수 있고 여기에 어느 정도 산투스 감독의 이 선수들에 대한 활용법과 엔트리가 예상이 되기 때문에 터키 입장에서도 좋은 분위기 속에서 포르투갈에 대한 대비를 어느 정도는 쉽게 해내고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산투스 리스크가 있다는 거죠, 지금. 네, 산투스 리스크는 항상 포르투갈이 좀 생각을 해야 된다 이 얘기는 하고 싶고 또 한 가지는 결국 이제 수비 쪽인데요. 방금 전에 기사를 보니까 센터백 페페 선수가 코로나 확진이래요. 네. 그래서
페페 선수의 결장이 좀 유력해졌고 여기에 후뱅 디아스도 맨체스터 시티 후연에는 복귀했지만 이번 대표팀에는 당장 뛸 수 없죠. 네, 이번 대표팀에는 차출이 되지 않았습니다. 디아스의 공백도 지금은 좀 빼놓을 수 없고 여기에 헤나투 산체스랑 주앙 칸셀루가 터키전에는 징계로 빠져요. 그래서 엔트리를 짜는 데 있어서 지금 풀백 쪽에는 세메두 선수도 부상으로 빠졌고 중앙 미드필더진으로 놓고 봤을 때는 후백 네베스와 팔리냐가 부상으로 빠졌거든요. 그래서 중앙 엔트리를 짜는 데 있어서도 센터백을 짜는 데 있어서도 당장 산투스 감독이 고심이 깊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공격 재능들은 멀쩡한데 네. 그 아래쪽에서는 지금 포르투갈이 문제가 꽤 있다. 왜냐하면 센터백 쪽에 디아스도 부상이고 페페도 코로나로 빠졌기 때문에 그러면 산투스 감독 입장에서 다닐로 페이라를 센터백으로 내려서 쓰는 것도 생각을 해봄직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면 네베스까지 빠져있고 팔리냐까지 빠져있는 상황에서 중앙 주머니 미드필더진 또 허전해지죠. 네, 이걸 또 어떻게 짜낼지에 대해서는 고민이 깊어질 거예요. 최근에 베티스에서 윌리엄 까르발유가 폼이 좋기는 하지만 그러면 그 파트너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공백을 채울 것이냐. 당연히 산투스 감독 입장에서는 갑작스러운 페페의 코로나 확진 때문에 더 고심이 좀 깊어진 상황으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센터백 라인, 풀백 라인, 중앙 미드필더 라인까지도 포르투갈은 변수가 있고 그렇다면 터키가 롱볼을 차서 최근에 폼이 좋은 아크투리콜루와 같은 선수들의 어떤 역습 능력을 활용해서 득점을 만약에 뽑아낸다면 그리고 일마즈 선수는 저는 일마즈 선수가 상당히 좀 좋아하는 선수인 게 각도가 어디 어디 있다 슈팅을 때리고 보거든요. 근데 여기서 나오는 의외성의 한 방도 저는 무시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 네. 포르투갈이 후방 밸런스가 좋지 않고 터키는 롱볼을 통한 역습, 압박에서 또 차라놀로의 한 방과 같은 부분에서 세트피스에서 언제든 한 방을 보여줄 수 있다는 점에서 주의할 필요가 있다. 근데 걔는 일마즈개는 내가 볼 때마다 못해. 약간 내볼못, 네, 그 내볼못이 약간 느낌이 좀 있죠. 그래서 저는 어떤 의미에서 보면 포르투갈도 약간 수비적으로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도 좀 들긴 해요. 그리고 이게 단판 외나무다리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전력이 우위인 팀이라 할지라도 살 떨리는 건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예, 예. 그래도 포르투갈이 믿어볼 수 있는 건 역시 호날두다. 네. 원래는 펠릭스도 좀 꼽아보고 싶은데 왠지 산투스 감독이 선발로 안 쓸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서. 나중에나 쓸 것 같죠. 네. 자, 그래서 여기서 네. 승패. 호날두의 득점력을 A매치기 때문에 믿고 싶습니다. 그래도 포르투갈의 승. 포르투갈 승. 만약 호날두가 아니더라도 지오고 조타가 요즘에 또 약간 비슷한 느낌을 밟고 있어요. 아, 경기에서 안 보이는데 이상하게 골을 잘 포르투갈 넣더라고요. 승. 네. 장희훈님은 스웨덴 대 체코전에 관해서 설명을 좀 야, 해주시죠. 스웨덴 대 체코. 이거 아주 미묘한 매치업 아닙니까? 그렇죠. 여기서 이기면 이제 러시아는 그 전쟁 때문에 아웃됐고 네. 폴란드가 폴란드가- 부전승으로 왔기 때문에 이제 폴란드랑 붙어요. 네. 처음에는 사실은 이거 은근히 박빙의 경기가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쉬크가 지금 지난 라운드 네. 다쳤어요, 종아리를. 쉬크는 이거 사실 절대적인 존재인데 체코에. 그래서 지금 이거 쉬크 빠지면 이거 해결할 선수가 체코가 좀 상당히 부족한데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지금 간단하게 이 팀들 상황을 보면 스웨덴 대 체코 경기고 체코는 뭐 팬들 아시다시피 네이션스 리그 성적으로 올라온 팀입니다. 2위까지 다 자르고 네. 그리고 1위 팀은 뭐 진출 확정이고 거기서 이제 네이션스 리그 상위 두 팀, 그룹 1위 팀 중에서 거기에 이제 딱 걸려갖고 이번에 올라왔어요, 체코가. 스웨덴이랑 붙는데 일단 스웨덴 같은 경우가 뭐 전체적인 그 선수들 네임밸류를 보면은 우리랑 뭐 월드컵 붙을 때도 그렇고 항상 멤버들 보면 약간 밋밋한 느낌처럼 들지만 이 팀이 은근히 경기를 보면은 조직력이 상당히 좋고요. 웬만해서는 잘 무너지진 않아요. 네. 밸런스가 상당히 좋고 약간 안정적으로 운영을 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안데르손 감독이 지금 2016년 이후에 오랜 기간 대표팀 조직력을 지금 담금질하면서 지난 작년에 그 유로 2020 조별리그에서도 조별리그는 2승 1무 상당히 승률이 좋았죠. 근데 16강에서 우크라이나한테 이제 연장 승부 끝에 발목을 잡히긴 했습니다만 전체적인 조직력은 제가 볼 때는 4-4-2를 기반한 이 수비가 상당히 탄탄하고 특히 이번 경기가 이제 이 스웨덴이 시드를 받아서 홈 경기잖아요. 솔라에서 홈 경기 승률이 엄청 좋아요. 네. 스웨덴은. 그래서 최근에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월드컵 예선이랑 네이션스 리그 포함해서 9연승 중입니다, 지금. 스페인을 상대로도 잘해요. 그러니까요. 홈에서는 스페인한테도 이겼잖아요. 스페인하고도 솔라 홈에서 승리를 했었고 홈에서 매우 강한 팀이기 때문에 이게 체코가 상당히 이제 힘든 경기를 할 것 같고 전체적으로 전력 누수도 지금 크라프트 오른쪽 수비죠? 네. 크라프트랑 질라탄 이브라이모비치 두 선수가 이제 경고 누적으로는 못 나온다고 하는데 뭐 사실은 질라탄 이브라이모비치 없어도 이 팀은 이제 그 대표팀 경기에서는 그래도 중요할 때마다 한 방씩 해주는 이삭 선수가 있고요. 스페인 리그에서는 조금 오랜 기간 좀 골을 못 넣고 있긴 하지만
이삭 선수가 그래도 중요할 때는 유럽 예선에서는 한 방씩 해주거든요. 이삭 선수 있고 또 클루셉스키 있고 발음 때문에 했나요? 클루셉스키. 네. 팬들이 워낙 잘 아는 포스베리 선수가 있고 그다음에 뭐 중앙에 에크달 선수나 또 올손이나 뭐 이런 선수들이 다 건재하고요. 또 린델로프, 헬란데르 이런 중심 센터백들도 다 건재하기 때문에 전적으로는 이 팀은 큰 전력 누수 없이 그래도 나올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공격진에는 콰이손 선수도 있거든요. 이 선수를 클루셉스키가 공격수로 갈 수도 있고 윙어로 갈 수도 있고 또 콰이손 선수를 기용할 수도 있고 이삭 선수를 놓고 몇 번의 이런 공격 조합에 대한 변화도 예상이 가능한 팀인데요. 거기에 이제 엘랑가 몰라 뽑혔어요. 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엘랑가 선수가 이번에 이제 데뷔전 치를 수 있는데 엘랑가 선수가 폼이 나쁘지 않아요. 그래서 조커로도 엘랑가 같은 유형은 충분히 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스웨덴은 엘랑가 같이 플러스 돼서 이번 홈 경기 전체적으로 분위기는 나쁘지 않다. 문제는 여기 체코죠. 체코 같은 경우는 지금 나머지 뭐 수책은 뭐 지금 계속 잘하고 있고 또 사딜렉 이런 또 허리라인 건조한 데다가 마수포스트랑 페색 이런 선수들 좋은 윙어들이 있어요. 거기에 한의원님의 이 선택인 홀잭, 윙포드 왼쪽 윙포나 또 심지어는 세컨 스트라이커 다 볼 수 있는 이런 유망주들이 좀 계속 또 홀잭은 성장을 또 계속 잘하고 있는 좋은 선수들이 있는데 이게 쉬크가 홀잭 선수를 물론 쓸 수는 있는데 그래도 쉬크랑 홀잭이 약간 프리하게 움직여주면서 왼쪽과 중앙을 넘나들면서 해주면서 같이 시너지를 내는 것 하고는 조금 또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쉬크의 공백은 이게 너무 커요. 그리고 수비 라인 같은 경우 사실 유로 2020에 나왔던 몇몇 주전 선수들 뭐 부상으로 빠지고 쿠팔도 그렇고 또 첼스트카도 그렇고 이런 선수들이 빠진 상황이었지만 그래도 최근 경기에서는 이 선수들 없어도 마테우 선수나 또 토리노 센터백인 지마나 또 비즈너나 이런 선수들로 그래도 꾸려왔었기 때문에 그런 대로 운영을 할 수 있지만 이 경기는 전체적인 현재 상황 구도를 보면 스웨덴이 좀 유리하다. 물론 팽팽할 겁니다. 스웨덴은 뭐 이렇게 전력 누수가 있어도 그래봐야 한 골 승리라고 좀 봐요. 근데 스웨덴의 한 골 승 확률이 조금 더 올라갔다. 그래서 저는 스웨덴의 승부입니다. 저도 스웨덴 승할 것 같습니다. 예. 네. 저는 그럼 마지막으로 남미 예선에서 정말 중요한 한 판이 펼쳐지거든요. 우루과이 대 페루전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남미 예선 상황을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2경기씩 남았어요. 물론 브라질과 아르헨티나가 한 경기를 안 했었기 때문에 두 팀 간에 한 판이 더 남아있긴 한데 그거는 뭐 브라질, 아르헨티나는 어차피 다 올라간 팀들이잖아요. 그래서 상관이 없고 지금 에콰도르가 25점, 우루과이가 22점, 페루가 21점, 칠레가 19점, 콜롬비아가 17점이에요. 근데 에콰도르는 여기서 최소 일단 어떻게 경우의 수가 나오더라도 최소 플레이오프, 대륙간 플레이오프 가는 것까지는 포함이 됩니다. 그러니까 5등 밖으로 밀려나지는 않는다는 얘기예요. 아시다시피 남미에서 5등을 하면 이번 월드컵 예선에서는 대륙간 플레이오프를 아시아 팀과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아시아에서 이제 누가 나가게 될지 모르지만 사실 남미 5등하고 이제 아시아 팀이 하면 기본적으로 여기서는 이제 남미 5등 팀이 좀 유리할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경기도 사실은 모르긴 하죠. 그런데 어찌됐건 그래도 안정적으로 가기 위해서는 남미에서도 4등은 해야 됩니다. 그런 상황인데 제가 봤을 때는 에콰도르는 두 경기에서 조금 까먹는다 하더라도 4등 안에는 들 확률이 이번에는 높아 보이고요. 일단은 그러면은 이제 나머지 팀들이 우루과이, 페루, 칠레, 콜롬비아 싸움인데 22점에서 17점까지 분포해요. 그런데 여기서 콜롬비아가 지금 가장 아래쪽인 17점인데 이 팀을 경시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콜롬비아가 일단 두 경기가 남은 상황에서 홈에서 볼리비아를 상대해요. 근데 볼리비아는 산술적으로는 아직까지도 5등할 가능성은 살아있어요. 그러니까 플레이오프까지의 가능성은 살아있는데 현실적으로 보면은 볼리비아는 저는 쉽지 않아 보이거든요. 그러면은 콜롬비아가 홈에서 볼리비아를 상대한다 그러면 콜롬비아는 여기서 3점을 획득할 확률이 높고 그 다음 콜롬비아의 경기가 베네수엘라 원정인데 베네수엘라는 이미 탈락이 확정이 된 팀입니다. 그러면 콜롬비아가 잘하면 지금은 17점이지만 두 경기 이길 경우에는 23점까지도 올라갈 수가 있어요. 이거는 다른 팀들에게는 지금 엄청난 부담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콜롬비아가 지금 가장 불리한 것 같지만 남은 두 경기를 봤을 때는 저는 상당한 변수가 될 수 있고 승점 상승 확률이 높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러면은 우루과이, 페루, 칠레 입장에서도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최대의 승점을 얻어야 되는데 우루과이가 페루전을 홈에서 치르고 나서 칠레 원정을 가요. 그러니까 우루과이도 이거 여차하면은 지금 큰일 나는 상황이고 페루와 칠레도 남은 경기들에서 모두 이제 정말 결승전 같이 임하게 될 텐데 일단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경기 우루과이 대 페루입니다. 그런데 이 경기는 일단 우루과이가 그 15년 재임했던 오스카 타바레스 감독을 마침내 계속 승점 획득도 잘 못했지만 4연패를 했거든요. 특히 네. 그러면서 이제 마침내 오스카 타바레스 감독과 결별이 되고 그 이후에 디에고 알론소라는 감독이 왔는데 이 감독은 2000년대 초반에 이제 스페인 무대에서 많이 활약을 했었고 특히 이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그때 2부 리그 강등됐던 적이 있었잖아요. 그때 엄청나게 많은 골을 넣으면서 아틀레티코를 승격시킨 1등 공신 그 옛날 공격수였어요. 그런데 이 감독은 그 미국 프로축구에서 데이비드 베컴이 운영하는 그 인터 마이애미라는 클럽 있잖아요. 그 인터 마이애미의 감독을 역임하고서 지금 이제 우루과이 신임 감독이 돼서 2경기를 했는데 이 2경기가 우루과이 입장에선 정말 목숨이 걸린 경기들이었는데 2연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타바레스 감독 시절에 이제 완전히 침체됐던 상황을 반전시키는 데 성공을 했고요. 반면에 이제 페루 같은 경우는 카레카가 아닙니다. 가레카 감독이 7년 동안 지금 페루를 굉장히 잘 이끌고 있죠. 사실 코파 아메리카에서 계속 좋은 성적을 거뒀었고 2018 월드컵 러시아 월드컵 때는 또 본선까지 왔잖아요. 그게 사실 예전에 네네 쿠비아스라고 아주 페루의 펠레라고 불린 선수가 있었는데 이 선수 있을 당시에는 페루가 상당히 강팀이었다가 36년 동안 월드컵 본선을 못 밟았다가 마침내 가레카 감독이 러시아 월드컵 본선까지 올려놓은 거예요. 그래서 가레카 감독은 전체적으로 지금 페루를 상당히 조직적이고 끈끈하면서도 선수들의 애국심이 잘 살아나는 그런 좋은 팀으로 지금 만들어 놨고요. 이번 지금 월드컵 예선에서도 지금 5등 우루과이와 승점이 한 점 차니까 지금 나쁜 위치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우루과이와 페루의 대결인데 이 대결은 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저는 신임 감독이 분위기를 바꾸는 데 성공한 우루과이가 역시 아까 스웨덴 체코 말씀하실 때처럼 좀 답답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우루과이가 홈에서는 페루를 잡을 것 같다라는 느낌은 들어요. 그거는 일단 유럽 축구 팬분들이 다 잘 아시겠지만 일단 우루과이 일부 선수들의 현재 폼이 좀 좋아 보이죠. 그러니까 벤탄쿠르 선수 그리고 벤탄쿠르 선수의 파트너 발베르데 선수가 사실 안첼로티 감독으로부터 그렇게 중용되진 않지만 그래도 나왔을 때 하는 걸 보면 발베르데는 역시 좋은 선수다라는 걸 보여주거든요. 그래서 발베르데와 벤탄쿠르가 지키는 일단 중원이 상당히 탄탄해 보이고 여기에 일단 수비진이 우루과이는 여전히 위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고딘 선수는 물론 좀 노장이긴 합니다만 고딘의 히메네스의 라이트백 위치에 아라우오 선수가 쓰거든요. 근데 이 수비진은 수비뿐만 아니라 공격 면에서도 위력이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고딘, 히메네스, 아라우오가 세트 플레이 때 이제 코너킥이나 프리킥 때 상대 문전에 가담을 하게 되면 뭔가 우루과이는 여기서 득점을 일궈낼 확률이 꽤 높아 보이고요. 그리고 브라질 리그에서 뛰고 있는 데 아라스카에타 선수가 우루과이 대표팀으로 왔을 때 또 최근 폼도 괜찮기 때문에 페루가 만만치 않은 선수들이 요소요소에 있고 굉장히 잘 짜여진 팀이기는 한데 어떻게든 저는 이 경기는 우루과이가 스웨덴처럼 홈에서 짜내는 형태의 경기가 됐건 뭐 답답한 형태의 경기가 됐건 우루과이가 그래도 승리는 가져갈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물론 이제 페루도 이제 빅리그 선수는 사실은 레나토 타피아 선수밖에 없거든요. 셀타비고 뛰는 그 중원의 수비형 미드필더 타피아 선수밖에 없지만 크리스티안 쿠에바라든가 에디손 플로레스라든가 세르이오 페냐라든가 또 지안루카 라파둘라 이런 선수들을 마냥 우루과이도 경시할 수가 없고 오히려 상대 위험 지역에서 세밀한 부분 전술로 만들어내는 조직력은 우루과이보다 페루가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번 경기는 파울로 게레로 선수가 나오질 못하기 때문에 이제 라파둘라 선수의 득점력 혹은 2선 공격형 미드필더들의 득점력에 의존을 해야 되는데 그래도 결정까지 짓는 힘에 있어서는 우루과이의 수비진을 상대로 페루가 충분한 골을 터뜨릴 것 같지는 않고 어떻게든 우루과이는 홈에서 세트 플레이가 됐든 뭐가 됐든 페루보다는 한 골 정도는 더 엮어낼 것 같다는 생각에서 저는 이 승부는 우루과이가 이길 것 같다. 만약에 이제 우루과이가 승리를 하더라도 페루는 여전히 21점이라는 승점이 있기 때문에 또 마지막 경기를 또
열심히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남미 예선이 사실 국내에 좀 중계도 잘 안 되기 때문에 유럽 예선에 비해서는 지금 뭐 관심도가 적지만 이 남미 예선이 마지막 두 경기는 각 팀들이 목숨 걸고 하는 경기들이 지금 많아요. 그래서 좀 관심을 가지고 보시면 굉장히 흥미로우실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원투펀치 클래식 시간 제가 부족하지만 정순주 아나운서의 대체로서 진행을 해봤는데요. 이제 우리 경기는 아니지만 포르투갈 대 터키, 스웨덴 대 체코, 우루과이 대 페루가 또 운명의 한판들을 남겨두고 있다라는 이 세 경기에 대해서도 저희가 또 간략히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원투펀치 앞으로도 많이 사랑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여러분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